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험이 2021학년도 시험이 끝나지 그쵸? 한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여느 때와 비교해서 설명회 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빨라졌는데요. 그 빨라진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학원에 내방을 하셔서 강의를 듣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펼쳐진 것 같아서요. 준비를 좀 빨리 했고요. 그렇지만 내용적인 거는 굉장히 좀 튼실하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걸 보시고 내가 어떻게 임용시험에 임해야겠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임용을 치러 나가야겠다,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무엇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재학생이신 3학년 선생님들과 그분들을 토대로 많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의가 유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만약에 내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전 연도에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올해는 다시 재도전을 할 때에는 이전 연도에 내가 범했던 그런 과오들을 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마련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의 의견이나 저의 주장이 극히 소수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에 합격하셨던 분들과 최근에 합격하셨던 분들과 여러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들께 이 내용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선생님들께서 설명회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질문사항들이겠죠. 그런 질문사항들을 토대로 제가 마련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시고, 만약에 질문에 나는 네가 한 강의 중에 질문사항이 없는데 더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고 있는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의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의 목적은요, 이걸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컨셉을 잡았냐면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렇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흔히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12월 달에 진행하는 설명회라는 강의는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준비하는 첫발을 떼내야 되는,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충족하지 못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라는 것들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생들하고요, 이렇게 조금 인터뷰를 한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고 또 하나의 컨셉은 뭐였냐면요, 이걸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선배한테 또는 합격생들한테, 친한 분들한테, 그냥 지인들한테 물어봤죠. 선배님 또는 합격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된 대답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외우는 거야. 임용을 외우는 게 최고야.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외우는 것도 단순하게 외우는 것들을 거의 토대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임용 준비를 좀 하는데 가이드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제대로 된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쵸, 학교 현장으로 가셔서 훌륭한 체육교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왜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여느 때와 다르게 올해는요, 총 3파트로 나뉘어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번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끝나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파트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 거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주된 포커스는 여기가 되겠지만 첫 시간에 해야 되는 요것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건 요거는 늘 말씀드렸듯이 무엇 가지고 하는 거냐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기출에 근거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문제를 보면 캐치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요거 소개 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용시험.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부분 다가 그냥 아이 그래 1교시에 일반교육학 보고 2교시에 전공 보고 그 다음에 끝나면 2차에 뭐 하고 그냥 해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모르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네, 어제 그제 제가 보면서 이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알 것 같아 모르고 같아 막 그러더니 이걸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요걸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 아닌데 제가 그래 아무튼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걔네들은 모르고요. 어쨌건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임용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네. anyway.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제대로 잘 보는 건지, 그렇죠? 2018년도 이런 거 보면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지 않으셔야 할 거는요, 이거예요. 이건 보지 않으셔야 해요.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값이에요. 신뢰도라는 말 뭔지 아시죠?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란 뜻이에요. 왜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나의 경쟁 상대가 제시되지 않고요. 이게 훨씬 더 지금 과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충북의 10.2대 1이라고 하는 값은 말 그대로 10.2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경쟁률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1차 합격선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가 지금 66.79점이고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몇 점이냐면 64점이에요. 뭐 얼추 비슷하네요. 그쵸? 뭐 약간 뭐 한 1점 몇 점 정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2020년도 보면 생뚱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점이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점입니까? 거의 18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였냐고 물어보는 거였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몇 점일지 아직 예상은 못하지만, 그쵸? 네, 되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서부터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합격선이니까 1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일반 교육학이 20점 만점에 대략 한 15에서 16점 정도? 또는 많게는 한 18점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합격선에 가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면 전공은 예를 들어서 이 점수에서 이 점수를 한번 빼보자고요. 몇 점 정도나 되나. 그러면 15점만 놓고 본다고 해도 전공이 49점에서 대략 한 50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요 정도, 그래요. 한 52점이라고 합시다. 좀 여유 있게 붙어야 하니까. 더 할까요? 알았어요. 55점이라고 합시다. 55점이면 전공이 몇 점 만점이죠? 우리 80점 만점이잖아요. 그럼 80점 만점에서 55점을 내가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점수를 얻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격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본인의 수준들을 잘 파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점수, 즉 역학이나 어려워하시는 역학이나 평가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그 10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10점을 다 맞지 않겠다라고 아예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설정했어요? 라고 다시 제가 반문을 하니까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제 수준을 알아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다 못 맞을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공부할 때도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 여유라는 말이 틀려도 괜찮아. 한 문제 정도는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많은 배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10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점에서 거의 점수를 잃지 않았대요. 거의 10점 근처를 다 갖고 갔대요. 9점 내지 10점을.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네, 어쨌건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쪼갤 수 있는 거네요. 하나는 교육학에서 쪼갤 수 있고요. 하나는 내용학에서 쪼갤 수 있어야죠. 그럼 교육학이 몇 점 나오고 내용학이 몇 점 나오는지 알아야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히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Anyway, 자, 그래서 뭐 2019년도에는 요 정도 등장을 했는데 물론 각 시도별로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몇 점이 나올지는 저도 아직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전공에서 몇 점을 맞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이건 선생님들이 1년 내내 생활하셔야 될 생활 태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다 보는 거잖아요. 이날 하루에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시험 보는지 보세요. 그럼 적어도 몇 시간을 시험 봐야 되냐면 4시간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력이 없으면요.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쉬운 표현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요. 그 합격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격선 언저리에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위에 뭐 0점 몇 점으로 뭐 이번 시험 안 됐어요. 뭐 0점 몇 점으로 됐어요. 뭐 이러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요. 그쵸?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제가 다년간 여기에 있어 봤지만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다 이게 떨어져서예요. 이게 떨어져서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선생님들은 4시간 동안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거나 또는 심리적인 게 필요하다고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나의 정신과 사고를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집중이 안 되신 분들은 그쵸? 이거부터 올릴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서부터 집중력이 높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 향상시키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4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나온 답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라고요. 첫 번째, 이게 있었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제가 저의 의견과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격생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역학에서 몇 점 맞을 거야. 내가 생리학에서 몇 점 맞을 거야. 내가 교육학에서 몇 점 맞을 거야. 해서 55점? 그래요. 55점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쵸?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좋지 않는 성적을 갖고 오는 그런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보면 어떻게 임용에 준비할 겁니까? 네, 열심히 잘이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요. 그냥 멍 때리다가, 소위 말하면 멍 때리다가 그냥 가세요. 친구가 식사하러 간다 그러면 가자. 또 앉았어요. 또 식사했으니까 식곤증이 올 거 아닙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들이 분초 단위로 설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해야 한다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거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간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요.
네. anyway.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쵸? 저도 지금 벌써 이 다이어리를 쓴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이어리를 씁니다. 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뭐 휴대폰들이 하도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막 적으시고 그 뭡니까 아이패드? 거기에 이렇게 막 적으시는 것 같은데 아예 그렇게 설정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야 집중력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야 실수 안 하신다고요. 그래야 고득점 얻고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얻을 수 있는 희망하는 그런 거, 그 합격이라고 하는 메달을 따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anyway, 두 번째. 자, 이거는 정말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도 되게 놀랬어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구나 라고.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 애들도 이러죠. 우리 애들 방에 가면 앞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커다란 피자가. 그쵸?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쵸? 방학 숙제로 맨날 이거 하죠. 취침, 기상, 세면. 와.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 방에도 다 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안 좋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2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4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2시부터 4시까지만 타이머 맞춰놓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네. 아시겠지만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고 암기를 하더라도 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4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딱 놓고 나갑니다. 아, 나 2시간 공부했어.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뭡니까? 5시까지 또 휴식이죠. 담배 한 대 펴야 되고, 그쵸?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왜요? 2시간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자 떠나라. 가서 쉬어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벌써 3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가장 안 좋은 게 선생님들이 언제냐면요. 9월, 10월, 11월이에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계획표를 짜냐고 봤더니 오전, 오후, 오후를 2개, 저녁. 그래서 얘는 일반 교육학, 얘는 뭐 전공 교육학, 얘는 전공 내용학.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얘 9시부터 뭐 몇 시까지 하고요. 얘 뭐 식사하고 3시부터 뭐 18시까지 하고요. 얘는 뭐 19시부터 뭐 한 22시까지 해. 뭐 이렇게 설정해요. 자만 보세요. 이렇게 보다가 예를 들어서 21시 30분이 됐어요. 근데 아직 분량은 되게 많아요. 즉 30분에 다 보지 못한 분량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그거잖아요. 막 하다가 아씨 몇 장 남았지? 아 맞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냥 대충 넘기죠. 그게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으로.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페이지 수를 정하더라고요. 아예. 내가 오늘 볼 양 또는 주제 뭐 이런 주제죠. 예를 들면 뭐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뭐 심리학에서 뭐 귀인 이론 이걸 찝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심리학을 공부할 건데 그 심리학 중에서도 이것만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내용 잘 모릅니까? 아니요, 잘 알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에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근데 한 2-3번 보고 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면 얼마 만에 저거를 좀 이해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보면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면 다 이해한대요. 네, 정확하게 이해한대요. 문제까지 풀고 하면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9월, 10월, 11월 됐을 때.
그럼 그분들은 뭐 하냐면 그냥 나간대요. 도서관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요.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으니까 그거를 자기 머릿속으로 되뇌인대요. 그러니까 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자꾸 확인하는 거죠. 자기 말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자꾸 그게 내게 되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암기하려고 막 이렇게 깜지 쓰듯이 막 썼던 게 아니라 펜을 놓고요. 그냥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면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그 머릿속에 들어온 걸 자기 스스로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되뇌이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 그냥 파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시간 중심으로 뭘 세우지 마세요. 네, 거의 노량진의 대부분의 시간 타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세우는 대부분은 1월부터 6월달까지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7월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못해요. 이따가도 계속 설명할 건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분량으로. 그리고 이 분량이라고 하는 건 현실 가능하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심리학 다 볼 거야.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9월, 10월, 11월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실은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즉 집중력을 향상시킬 때 항상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 거 하면 맨날 비유 드는데요. 좋은 내비게이션 갖고 맨날 비유하는데 좋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뭐예요? 목적지가 없는데. 그것처럼 슬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좀 자랑하고 싶은데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Anyway. 그래서 집중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실수를 줄이는 거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씁시다. 고득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점수를 얻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점수를 일치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점수를 일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과에서 배우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조금만 바꾸면요. 신체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 내가 무엇인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쵸? 그 공부하는 거는 점수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 암기도 하는 거고 뭐도 하는 거고 뭐도 하는 거고 뭐도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점수를 얻는 것보다요. 점수를 관리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시험장 당일날 가서 점수를 잃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실수를 안 하면 고스란히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면 내가 얻어갈 수 없는 점수면 잃어도 돼요. 근데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못 얻어간다는 얘기는 그건 뼈 아픈 거죠. 정말 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의 싸움은 결국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에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모든 합격생들이 이거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저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부분의 인터뷰 내용이 그거였어요. 실수 거의 안 했대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점수는 얻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anyway, 집중력의 향상 부분은 그냥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목표, 학습량 중심의 계획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여드릴게요. 기입과 서술이 어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nyway, 자, 보여드리면 기입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나 이해 수준, 적용 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핵심어나 어구라는 표현은 마디나 구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산하는 문항을 주로 많이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형과 단답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입형이에요.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입형은 4문항과 2문항에서 6문항의 총 점수 배점은 12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들. 이거에 의해서 변별이 일어날까요? 이거에 의해서 변별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변별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선생님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당연히 서술형에 초점을 두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기입형과 서술형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구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만 기입이네, 서술이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술형 안에 기입형이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다가 서술형 문항에 기입이 포함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괄호 넣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어디 갔습니까? 기입형 문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어를 쓰는 거였습니다. 이 학습활동에 이런 거, 그 다음 뭐 기술연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형게임이라고 하는 이 기술연습을 작성하는 게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괄호 넣기가 거의 대부분 다 기입형입니다. 어쨌건. 자,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합니까? 이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기입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까 문항에서 보시면 기입형과 서술형이라고 문항이 두 문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입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렸듯이 괄호 넣기나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들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2월 달에 하는 설명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강의의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답해주지 않는 강의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다고요. 어쨌건. 자, 그러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문항이 1번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답을 어떻게 쓰냐면 지금 얘는 여기에 써 있듯이 괄호 안에 어디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기억에 해당되는 학습 과제의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명칭만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가 1번 문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억 땡땡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뭘 쓰면 되냐면 기술 연습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가 기입형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2점짜리 문항이잖아요. 그러면 한 문항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게 니은이라고 하자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보듯이 기억의 답은 기술 연습이요. 니은의 답은 학습활동의 침해입니다. 라는 걸 여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이걸 세로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똑같이 1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어느 게 읽기가 훨씬 편해요? 당연히 위에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강사가 문제예요.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없으니까. 네. 심지어는 성함도 안 써요. 심지어는 여기에 동그라미도 안 해요. 왜요?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저의 잘못입니다. 저도 지난 14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거의 이번이 처음이에요. 맨날 시간에 촉박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기입에 대한 답란을 쓰실 때는요,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게 아니라요, 가로로 쓰세요. 그럼 또 질문하시겠죠. 세로로 쓰면 불이익을 봅니까? 불이익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글자를 작게 쓰거나 잘 못 알아보겠으면 혹시나 정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을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크게 쓰시라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수험생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 거잖아요. anyway, 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답안지를 작성하는 선생님들의 유의사항들인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한다. 아마 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험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anyway,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답안지 모든 면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보면 이거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 답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anyway,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건데요. 검정색 펜으로 수험번호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나요? 없네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A형에는 답안지가 두 면이 나가요. 2면 하나 나가고 한 면이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면을 쓸 때는 쪽번호에 1번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으로 가시면 쪽번호, 그때는 쪽번호가 1이 아니라 당연히 두 번째 면이니까 뭐라고 동그라미 치시냐면 동그라미 2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저런 게 기본적인 건데 저런 거 잘 안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건.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4번서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답안지에는 문항의 내용을 뭐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이렇게 썼죠. 기억은 뭡니다. 니은은 뭡니다. 기억의 학습 과제의 명칭은 이거입니다. 안 썼죠. 그냥 기억은 땡땡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쓰셔야 하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의 학습 과제의 명칭은 기술 연습. 니은의 뭐의 명칭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기입은 괜찮아요. 기입은 괜찮은데요. 서술형 가면 저게 더 심해요. 따라서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렇죠? 연필, 사인펜 종류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연초부터 내가 그날 내년 11월 20날 시험 볼 볼펜을 미리 결정하셔가지고요. 그 볼펜으로 1년 내내 쓰시는 거예요. 익숙해지게끔. 네, 어쨌건.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입과는 관계없고요. 서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가로선을 그어 답안란에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서술형 문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의 답안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한 문항에 4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쓸 내용이 좀 많다라고 생각 들으시면 아까 읽으셨듯이 가로를 그어도 되고 세로를 그어도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세로로 그으시는 게 많아요. 답을 딱 보실 때 이 문제는 좀 길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그으세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여기에 마지막만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막 써요. 막 쓰신다고요. 막 쓰다가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줄만 한 줄만 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에 딱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작성 방법을 먼저 보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anyway.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술형을 조금만 더 답안지 작성하는 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7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뭘 쓰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쵸 필통을 딱 열어서 이게 있으면 그냥 다 버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노트 필기 깨끗이 안 해도 돼요. 지저분해도 됩니다. 왜요? 내가 볼 거니까. 누가 그거 뭐 이렇게 전시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그럼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습관이 되게 무섭다고. 나도 모르게 답안지 가면 화이트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수정액 테이프나 수정액은 그냥 다 버리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버리세요. 노트 필기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anyway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안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제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이나 기호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답안을 아까처럼 막 썼어요. 막 썼는데 중요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동맥과 정맥의 산소차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행위에 기미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기술하라는 겁니다. 어쨌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9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따가도 제가 뒤에 나오는데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요구한 가지수까지만 답안의 내용으로 인정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자기는 세 개를 썼어요. 그럼 몇 개까지만 답안으로 인정된다고요? 두 번째까지 쓴 것만 답안으로 인정된다고요. 어쨌건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서술형 문항은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답안 작성하는 거. 아마 답안 작성하는 거를 제대로 잘 모르셨던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요. 답안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또는 제가 보니까 답안지는 7월이나 8월 또는 9월 정도 되어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미리 먼저 보여드리고 연습을 좀 해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anyway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서술형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거죠. 사고하는 능력. 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첫 문장에서 한 문장에서 세 문장까지 쓰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보니까 기억이 되어 있고요. 니은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문항에 해당돼요? 기입형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문항은 서술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와 니은에 해당되는 운동 처방 요소를 뭐 하세요? 쓰세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건 기입이에요. 그럼 오리지널 서술은 뭐냐? 이 두 개가 오리지널 서술인 거죠. 그럼 잘 놓고 보세요, 선생님들. 디귿의 현상, 디귿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지금 단축성 수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축성 수축을 근력 토크와 저항, 무게, 토크의 상대적인 크기로 뭐 하세요? 서술하세요. 그러면 이게 크냐, 이게 크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쵸? 이거와 이거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컸어요. 근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답안지에는 이것이 이거보다 뭐하다? 크다 또는 작다 라고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뭔가 글을 암기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제시된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글을 써야 하는 건가요? 후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로 외워서 답을 작성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마지막. 밑줄침 리을에 대한 답을 뭐 하세요?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줄침 리을이라고 하는 건 이거네요. 신장성 수축 시에 수축 속도와 주동근이 생성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쓰세요 라고 했잖아요. 어쨌건 이건 얘가 어디 갔습니까? 이게 빨라지면 발현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비례관계입니다 라고 써요. 어쨌건 자, 그런 것들을 서술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내용은 뭐 하지 말라고요? 쓰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보세요. 무엇에 따라 무엇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도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대요?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저 내용을 써야죠.
전해용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뭐 발현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문장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총 몇 문항이에요? 4개의 문항이죠. 기억 하나 쓰고요. 니은 하나 쓰고요. 디귿을 쓰고요. 리을을 쓰고요. 총 몇 개 쓰라는 거예요? 4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답안지 한번 써볼게요. 답안지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다 써요. 니은을. 니은을 저기다 쓰는 게 아닙니다. 니은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니은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니은이 여기에 끝났습니다. 그럼 디귿을 또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디귿은 어디다 씁니까? 여기다 써요. 그럼 리을은 어디다 써요? 마찬가지 여기다 써요. 왜 이렇게 쓰시냐면 기억과 니은의 논제, 즉 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리 칸이 많이 남더라도요. 비우는 거예요. 즉 줄을 바꿔 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종이를 아끼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신이 너무 투철하셔서 니은은 여기고요. 디귿은 여기고요. 리을은 여기에요. 에너지 안 아끼셔도 됩니다. 이거에서는 답안지에서는 적어도 에너지 안 아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논제가 바뀌면 바뀐 줄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채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채점합니다. 읽기가 수월해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의미하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를 쓰랍니까? 2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거의 정답이 4개인데 4개 중에 몇 개를 쓰는 거라고 하면 지금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까지만 인정한다고요? 2개까지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답안지에 써봅시다. 그러면 첫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이런 겁니다. 이것도 줄 바꿔서 2개를 쓰는 거예요. 한꺼번에 둘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야 답을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는다고요. 편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답을 썼지만 그 정답이 혹여나 잘못돼서 채점이 안 될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읽기 편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요. 어떻게 글을 어떻게 쓰는 글이 잘 쓰는 글이냐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제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는 건 의미 없고요. 이건 옛날 말이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선생님들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 이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라떼이즈 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시험 공부를 안 해갔어요. 근데 뭔가를 써야 해요. 백지에다가. 그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만세 만만세. 뭐 교수님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준비를 못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음번에 시험 볼 때는 준비 열심히 해서 꼭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쓰죠. 편지 한 장 딱 쓰고 나오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분량으로 채점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짱이죠. A뿔이죠. 근데 분량이 아니죠. 분량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잘못된 분량이 아니라 분량, 양. 글을 작성한 양에 비교하면 이 사람은 A뿔이지만 그걸 요구하지 않았죠. 이거는 흔히 말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쓴 게 아니죠. 자기가 그냥 자기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글을 쓴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는 올바른 글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이런 건 아무리 많이 써봐야 답으로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글을 쓴다는 건, 즉 서술형의 문장을 쓴다는 건 글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지만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을 답을 쓰려면 문제 파악을 잘해야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야 하는 거죠. 그게 답이니까. 금방도 문제 보여드렸습니다만 길게 쓰랍니까? 아니요. 서술형이라고 손치지만 실질적으로 글을 길게 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글을 길게 써야 되고 글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과거예요. 2014년도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하고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미출진 기억 니은의 내용을 계산된 신뢰도 계수와 성취 기준 점수를 포함해서 뭐 하세요? 쓰세요. 근데 기준 점수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문제를 보니까 문제점을 써야 하고요. 해결 방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은 이 문제의 성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해당되는 거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건 뭘 쓰래요 지금? 문제점을 쓰고 뭘 쓰래요? 해결 방안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제 파악한 내용을 써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결국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글의 구성을 요구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무엇을 파악하는 건 어디에서 파악한다고요? 문제에서 파악한다고.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yway, 제가 이 문제를 선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합격을 많이 하셨고요. 이걸 못 푸신 분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다음 연도에 또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푸신 분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딱 풀면서 이거와 이거의 답을 딱 쓰고 펜을 딱 놓고 아, 나 됐다 라는 느낌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다 됐어요. 당시에. 네. 본인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쉽지 않구나. 이걸 쓰면 변별이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시험장 안에서. Anyway.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 집중하는 거, 그쵸? 제가 지금 시간에 드려야 될 거. 그 다음에 채점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과는 관계없는데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서, 그쵸? 우리 시험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입과 서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무슨 식 시험이냐면 주관식 시험이죠. 그러다 보면 주관식 시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무슨성이 떨어져요? 채점의 객관성이 떨어지죠. 그쵸? 그걸 좀 보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답안지를 3명이 채점을 하신대요. 모범 답안에 근거해서. 그러니 여기에 보면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사 답안도 답안으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어제 우리 애들이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뼈가 없는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고 하니? 연체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아니야 무척주 동물이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무척주 동물로 쓰나 연체동물로 쓰나 똑같은 답 아니에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척주 동물만 답이야? 아니야 연체동물은 답이 아니야? 그러면 무척주 동물과 연체동물의 차이는 뭐야?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가 끝나고 나면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떠났잖아요. 이미 버스가 떠났잖아요. 떠난 버스에 대해서 손 흔들면 뭐합니까? 그 버스가 절대 안 쓴다고요. 다가올 버스에 대해서 손을 흔들어야 그 버스가 쓰지. 그래서 떠난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아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네요. anyway 그렇습니다. 채점하는 거는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잘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yway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 놓았고요. 이거는 평가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례들을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 하나를 다 대응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채점 잘 해줄게 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분들은 나를 떨어뜨리게 할 거야 이러지 않으시니까 예.
걱정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한 사람의 정답을 다시 재채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실기입니다. 1차 준비, 2차 준비 우리가 이제 나뉘니까, 그렇죠? 아까까지는 1차 준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2차는 이거는 지금 제가 경기도 걸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 파란, 죄송합니다. 요 파란 거 써 있는 게 주로 이제 올해 시험을 볼 내용이고요. 경기도는 수영을 보지 않는다고 올해 아예 공지를 했으니까 이거는 관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할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분들도 저한테 당부하더라고요. 제발 1차 준비할 때 동시에 같이 하라고요. 동시에 같이 하라는 말을 꼭 하더라고요. 꼭. 네. 꼭. 1차 끝나고 준비하지 말고 1차 할 때 준비 잘 해놓으라고. 특히나 이런 것들. 수업 시간 같은 거. 미리. 학교 현장에서 가서. 네. 335 모여서 미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과 되게 관계가 많냐면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특별하게 경기도만 해당이 되는 실기 시험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시도별로 실기가 다 다르잖아요. 지역을 선정할 때는 2차 실기 시험을 보고 선정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네, 왜요? 2차는요. 내가 점수를 잃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덜 잃어야 한다고요. 얻어가는 시험이 아니라요. 내가 잃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덜 잃는 지역, 즉 나의 적성과 실기 종목이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으니까 나는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서울에서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고 했으니까 난 강원도만 쓸 거야. 17개 시도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중등 체육교사예요. 중등 체육교사라고. 그러니까 지역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2년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의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시도 간에 흔히 말하면 이렇게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시도 간에 교사들끼리 트레이드가 되게 잘 된대요. 예전에는 되게 경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되게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집값도 싸요. 살기 좋아요. 애들도 되게 착하고요. 서울에서 흔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도 없고요. 제일 좋은 건 물가가 싸고 집값이 싸서 너무 좋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럼 서울로 나고 자라고 하셨는데 서울로 오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는 별로 그렇게 오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실 수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갈 수는 있죠. 근데 뭐 몇 번 오퍼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되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2차를 실기 종목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우리 관련된 교과. 이건 뭔지 아시죠? 최근에 많이 그렇죠? 대중화되고 있는 거죠. 이것만 지원하는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는 건 이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anyway.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붙으면, 그러니까 즉 국공립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임용시험을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자동으로 삭제돼요. 없어지는 거니까 혹시나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혹시나 여기에서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서울 또는 경기에 여기에 가신 분들만 해도 지금 되게 꽤 됩니다. 그러니 교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애들을 똑같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국공립에 꼭 갈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1번보다는 3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됐나요? 주로 이제 요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기간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요것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차는 국공립에 맡기고 2차는 별도로 이제 선발을 해서 우리 학교 내에서 이제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가 이제 사립학교에 이제 주로 관련되어 있는 교원 선발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 중등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꼭 선생님들한테 일러드리고 싶은 건 집중력, 4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유념하셔서 그거를 향상시키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잃지 않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가장 좋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챕터 2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